오는 16일 만료 예정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내년 4월 16일까지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각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직접 지시했거나 최소한 알고도 묵인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정황이 드러나면 추가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오늘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방위 국감에선 JTBC가 단독 보도한 중고 미군 헬기 도입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방사청장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급하게 구입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학 씨가 성적인 의도로 딸 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깨어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신고할 것이 두려워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 10일 만료된 한중 통화수합 협정을 계속 유지하기로 양국 정부가 최종 합의했습니다. 사드 배치로 냉각됐던 양국 관계가 회복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나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내년 4월 16일까지 최대 6개월 연장됐습니다. 법원은 오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했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 측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이미 있었습니다. 석방되면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증인들과 말맞출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구속이 연장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에 대한 재판도 탄력받을 전망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앞으로 재판에 불출석할 수 있고 증인들과 말을 맞추거나 증언을 번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추가 영장 발부의 근거는 롯데, SK그룹과 연결된 뇌물 관련 혐의입니다. 최초 영장 청구 당시에 이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은 최대 내년 4월 16일까지 연장됐습니다. 1심 선고 때까지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앞선 6개월의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측 증거와 증인 채택에 동의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됐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통증을 호소하며 수차례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 진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판부는 6개월 추가 구속이란 결정을 내렸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영장이 발부되면서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 전략이 달라질지도 주목이 됩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삼성으로 받은 뇌물 혐의를 제외하면 대부분 혐의에 대한 재판은 아직 본격화하지 못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재벌 기업들이 낸 출연금에 대한 강요 및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연설문 유출 등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대표적입니다. 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된 재판도 남았습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조서를 인정하지 않아 특검과 검찰의 조사를 받은 인물 대부분이 법정에 나와 증언했습니다. 일주일에 4일간 집중적으로 재판을 진행해도 아직 150여 명의 증인이 남았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이 1심 재판 선고 전에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추가 영장 발부로 박 전 대통령은 최대 내년 4월 16일까지 구치소와 법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주 4일씩 재판을 진행하며 가급적 빠른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도 다른 재판에서 중복 채택된 증인 등에 대해 철회 신청을 하고 다음 달 중순 전에는 검찰 측 증인 신문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연장된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번에 구속영장을 발부키로 한 결정, 그 배경이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부의 이서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 이 박 전 대통령 추가영장을 발부한 사유, 그 이유는 이제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런 거였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그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까? 일단 이 사건 관련자나 주변 인물들의 검찰 진술, 법정 증언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예. 기존 진술을 번복하거나 또 증언을 거부하는 건 역시 증거를 인멸하는 셈입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돼서 공범 등 증인들과 접촉을 하면 이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이와 함께 이것과도 이제 연관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이제 검찰이 그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 이야기가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한 걸로 알려졌는데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갖고 있던 이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이 증거인멸에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예. 예컨대 이 참모들의 경우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이 비위 사실 등을 포함해 모든 인사 정보를 알고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특히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유독 이 박 전 대통령 앞에서는 증언을 거부한 점을 예로 들기도 했는데요. 예.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이 지지 세력들이 결집을 하거나 정치 활동에 나서면 증인들이 받을 심적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서 재판부에서 직접 언급이 된 부분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이제 풀려나게 되면, 석방이 되면은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추가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재판부가 일단 증거인멸을 발부 사유로 밝혔지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불출석 우려도 충분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동안 이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3차례나 무단으로 불출석한 사례가 있고 출석을 위해 발부된 구인장 집행은 단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박 전 대통령 측은 석방을 해야 한다, 그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계속 강력하게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구속영장 발부된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인 게 있습니까?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박 전 대통령 측은 대부분의 증거에 동의하지 않고 수많은 증인을 법정으로 부르면서 지연 전략을 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 청문 절차에서 석방을 시켜주면 신속한 재판을 위해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 박 전 대통령 측이 어떻게 재판에 임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알려지면서 법정에는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긴장되고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법정에 들어선 박 전 대통령은 다소 빠른 걸음으로 피고인석을 향했습니다. 오늘 재판 과정에서 구속 연장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평소엔 간혹 옅은 웃음을 짓는 일도 있었지만 이날은 재판 내내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평소보다 많이 법정을 찾아 방청석을 채웠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속 여부 결론을 낼 것이란 예상과 달리 오늘 재판을 마치고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재판부 결정을 기다렸고 결국 오후 5시 10분께 6개월 구속 연장이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예정됐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증인신문이 취소되면서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신문만 이뤄졌습니다. 이에 재판 종료 시점도 평소보다 대여섯 시간쯤 앞당겨졌고 오후에 구속 연장 결과를 발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후 1시쯤 재판이 끝나고 박 전 대통령이 퇴정할 땐 방청객들이 힘내시라, 건강하셔야 한다라며 응원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예, 오늘도 법원 앞에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외치던 이들은 구속을 연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강력히 반발하면서 현장 취재진을 향해서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법정 주변의 모습 윤재영 기자가 전합니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결정 소식이 전해진 순간 연단의 전 사회자가 마이크를 집어 던집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어떻게? 어떻게요? 서울 서초동 법원 인근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열린 집회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경찰 통제선을 넘어 기자들에게 달려들고 고함을 치는가 하면 대한민국을 떠나라 이 X들아! 일부 지지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아침 일찍부터 모여들기 시작해 피켓을 들고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반대를 외쳤습니다. 일부는 천막을 치고 단식 투쟁을 벌였고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법원 앞에서 밤샘 농성을 이어가던 다른 지지자들도 사법부와 언론 등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구치소 주변에도 400명가량이 몰려가 집회를 열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오늘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친박근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법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한 반면 여당과 나머지 야 3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예원 기자입니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 직후 자유한국당은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며 결정을 내린 법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사법부가 정권의 앞잡이, 권력의 시녀로 전략해버린 것으로 참으로 참담한 사태입니다. 그러면서 여권이 박 전 대통령 구속을 내년 지방선거에 활용하려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국당 안팎의 친박계는 보다 격양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당 중진 홍문종 의원은 국민적 저항이 일 것이라고 주장했고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단식을 해온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보수 우파의 피를 흘려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반겼고 나머지 야 3당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바른정당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논란 등에 대해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덧붙였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고가 처음 보고된 시각은 10시가 아닌 9시 30분이었다. 어제 나온 청와대의 발표가 더 안타까운 거는 바로 이 9시 30분이 바로 해경 함정이 현장에 도착했던 즉 구조의 골든타임 시작이 된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발표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도 가판이 뒤집히고 해경 함정마저도 세월호에서 철수한 45분 뒤에야 지시를 내린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부실한 초기 대응을 덮으려 보고 일지를 조작한 후에도 세월호 분위기를 서둘러 수습하는 데만 골몰했던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정치부 박병현 기자와 박 전 대통령이 침묵했던 45분 동안 세월호 사고 현장은 어땠는지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 그러니까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사고를 처음 보고받은 9시 30분은 해경이 현장에 도착했을 시각이기도 했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별로 정리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8시 52분에 사고가 처음 신고가 됐고요. 9시 30분에 해경 1, 2, 3정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이때는 구조 전문가나 청와대가 모두 인정하는 구조의 골든타임이었습니다. 동시에 바로 이때가 박 전 대통령이 최초로 사고를 보고받은 시각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9시에 보고를 받고 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거는 그 45분 뒤인 10시 15분인 거잖아요. 자, 그랬으니까 그 골든타임 동안은 침묵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침묵하는 동안 세월호 안에 있던 승객들은 구조가 될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9시 37분 세월호 안의 모습인데요. 학생들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에 따라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1, 2, 3정은 퇴선 명령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다시 떠오르게 하는데 사실 이거 보면은 초기 대응이 사실상 엉망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또 이후에 이준석 선장은 구조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역시 구조의 골든타임이었던 셈입니다. 9시 46분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이 1, 2, 3정으로 탈출합니다. 배 기울기는 약 57도였는데요. 이때 퇴선 명령이 내려졌더라도
6분여 만에 승객 구조가 가능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예, 뭐 1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물론 어쨌든 이 순간에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던 상태고요. 또 1, 2, 3정은 선장과 선원만 구출하고 세월호를 떠났던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10시 13분에 1, 2, 3정은 선장 등만 태우고 세월호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2분 뒤 첫 보고받은 걸로 따지면 45분 뒤에야 박 전 대통령의 이런 지시가 내려집니다. 객실 안을 철저히 확인해서 누락 인원이 없도록 하라. 예. 해경 함정이 세월호에서 철수한 뒤에 내려진 상황과도 전혀 안 맞는 상황 지시였던 겁니다. 객실 안을 철저히 확인해서 누락 인원이 없도록 하라. 하지만 사실상 골든타임이 다 끝난 뒤에 지시가 내려졌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시가 불과 2분 뒤 상황을 보면 갑판도 뒤집혀서 물에 잠겼습니다. 예. 세월호 안에서 보내온 카카오톡 메시지도 10시 17분에 끊깁니다. 배가 기울고 있어. 엄마 아빠 보고 싶어. 배가 또 기울고 있어. 생존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인 동시에 세월호에서 보내온 마지막 SOS였던 셈입니다. 예, 저런 메시지들 사실 사고 당일에 정부는 뭐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고 당일에는 몰랐고 정부의 감사와 나중에 있었던 수사 그리고 또 이제 JTBC의 휴대폰 복원 보도 등을 통해서 소개가 됐던 건데 청와대는 이제 그때서야 박 전 대통령이 침묵한 45분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었겠군요.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보고 시각을 수정한 건 2014년 10월 23일입니다. 해경의 부실 대응 또 구조의 골든타임이 검찰과 감사원 발표로 다 드러난 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비난 여론을 피하려고 뒤늦게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청와대 문건이 나오기 전에도 내부 문건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최초 보고 시각이 10시라는 그 이야기는 당시 이런저런 상황에 비춰봤을 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 그동안도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 해경 녹취록을 보면 9시 20분에 해경의 세월호를 찍은 동영상을 청와대에서 재촉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예. 특히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참모들에게 문자로 세월호 사고를 알린 때는 9시 24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0시라는 최초 보고 시각, 처음 청와대 발표 때부터 의심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 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보고 시점이 실제와 다르다는 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조작에 직접 관여했는지, 최소한 알고도 묵인했는지에 따라 추가 기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오전 10시에 첫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 본인도 지난 1월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변호인단의 주장과 같은 논리를 폈습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이런 게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받으면서 계속 그거를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보고를 받아가면서. 심지어 탄핵 심판이 진행된 헌법재판소에도 이처럼 조작된 내용이 제출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판 대리인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의 일정을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한 뒤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몇 시에 첫 보고를 받았는지 가장 잘 아는 박 전 대통령이 조작된 자료가 만들어져 헌재에 제출되는데도 막지 않았던 겁니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 시점 조작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참모들에게 지시했을 경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가 적용됩니다. 조작 사실을 알면서 이를 법원이나 헌재에 제출하도록 했어도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대통령 보고 시간을 고친 보고서를 만든 게 참사 후 6달 정도가 지나섭니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는 이보다 약 2달 전부터 이미 내부적으로는 오전 10시 최초 보고라는 걸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후 모든 대응을 조작된 10시에 맞춰서 진행했던 겁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대통령에게 오전 10시 최초 보고를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건 세월호 참사 6개월 뒤입니다. 6개월 뒤인 2014년 10월 23일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보고서가 작성되기 약 2달 전 최초 보고 시간은 10시라는 주장이 처음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4년 8월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때입니다.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던 조원진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로부터 입수했다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안보실 서면 보고를 최초로 총 20일에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작된 10시 첫 보고 내용이 박 전 대통령의 대응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활용된 겁니다. 이어 2달 뒤 이뤄진 국정감사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은 최초 대통령 보고 시점을 포함한 시간대별 구체적인 행적을 밝혔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부실 대응이 문제가 되자 최초 보고 시점을 10시에 맞춰놓은 뒤 다른 일정을 조작된 시간에 맞춰 구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청와대 내부 문건에 담긴 내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있던 2015년 초 피해자 가족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진실부터 밝혀달라 이렇게 요구했었죠. 당시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뜻을 존중하는 듯 보였는데 하지만 저희가 입수한 내부 문건을 보니 당시 청와대의 내부 방침은 달랐습니다. 이희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둔 2015년 3월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를 기록한 문건입니다. 유가족 일부가 배상과 보상 신청을 하지 말자고 하니 대응하란 지시가 눈에 띕니다. 그 다음 달엔 아예 신속한 배보상을 주문합니다. 당시 희생자 가족들은 배보상이 이뤄지면 실종자 수색이나 진상규명 작업이 중단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런 마음을 헤아리는 듯 보였지만 지금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 그것도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여기도 좀 신경을 많이 쓰기를 바랍니다. 청와대 내부 방침은 사태를 빨리 덮는 쪽에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배보상 관련 비서실장의 압박은 같은 해 11월에도 반복됐고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특별조사위원회를 흔드는 듯한 지시도 여러 개 하달됐습니다. 유가족의 특조위 회의 참석을 막을 것, 특조위 참가자를 걸러낼 것 등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고 김초원, 이지혜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문제에도 관여해 사실상 반대 지시를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보고서 조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목포 신항에서는 3년 만에 유해가 수습된 고 이영숙 씨의 연결식이 열렸습니다. 세월호 상황보고서 조작 사실이 알려진 오늘 하루, 유가족들의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세월호 사건 관련 최초 상황 보고서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날지 두렵기만 합니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까지 다시 원점에서부터 의문을 가져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잘 살아라. 웃고 살아라. 이 못난 어미목까지 내 아들아. 빨리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늦게 보내드려서 너무 불효하는 것 같고 잘 보내드리고 이제 오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보고 시점 조작 사건 공개가 국정감사 물타기라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대국민 발표 내용을 조작한 사실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조작 사실 공개를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생중계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청와대가 물타기 의도로 국정감사를 방해하려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 하루 전에 발표한 건 사법부를 압박한 것이란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잇따라 지난 정부 문건을 찾아 공개하고 있는 청와대에 대해 현장 검증을 포함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막았던 자유한국당이 이제와 조작 사실 공개에 진상규명만 하자는 건 적반하장이란 입장입니다. 이러다 보니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이 문제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이 조작 관련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한국당은 반대하면서 고성이 오간 겁니다. 그걸 10시에 보고한 것으로 고쳤습니다. 전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아니 위원장님 뭐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나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뭔 소리 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가 조작이야? 이 때문에 농해수위 국감은 2시간 가까이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JTBC가 단독 보도한 중고 미군 헬기 도입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방사청장은 정상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중고 미군 헬기를 도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45년 된 중고 헬기 도입한 김관진 장관이 이 조창 간담회를 엽니다. 이 소요를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 문서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방위사업청도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결정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됐다는 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인도네시아가 개발비의 20%를 부담하는 8조 원 규모의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인도네시아 2017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측의 방산협력관에게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돈 못 내겠다. 그 내부적으로 지금 협의를 많이 하고 있고 최대한 했던 조치를 하겠다. 변속기 개발이 늦어지는 K2 흑표 전차. 기체 결함이 발견된 국산 헬기 수리온 등을 둘러싼 의혹들도 쟁점이 됐습니다. 오전 비공개 업무 보고에서는 킬체인의 핵심인 군 정찰 위성, 한국형 전투기 등 핵심 무기 체계 개발 사업 현황이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실소유주 논란이 있던 다스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가 경영 전면에 나선 점을 보도해드렸습니다. 다스는 BBK 사건을 일으킨 김경준 씨로부터 2011년에 투자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아직 돈을 받지 못한 BBK 피해자들은 이 전 대통령이 김 씨를 압박해 직권남용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이른바 BBK 사건의 투자 피해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 총영사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고발 혐의는 형법상 직권남용입니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영사가 2011년 김경준 씨를 압박해 투자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즉 김경준 씨가 2011년 당시 투자 피해자들이 아닌 다스에 투자금 190억 원 중 140억 원을 반환한 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하에 청와대가 무슨 일을 하였으며 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를 알고 싶고, 투자 피해자들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가 지분도 없는 상태에서 다스의 최고 재무 책임자로 선임됐다는 JTBC의 보도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자 논란과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동기가 맞물려 있다는 취지입니다. 투자 피해자들은 그러면서 다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주 초 수사부서에 고발 사건을 배당할 방침입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이 여의도 사업 부지를 특정 사업가에게 매각하도록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노조는 방통위에 해임을 건의하고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고영주 이사장이 지난해 2월부터 여의도 사업 부지를 특정 사업가에게 팔아넘기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이사장이 사업가 하모 씨에게서 4,800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며 매각을 수차례 고집했다는 겁니다.
노조 측은 당시 해당 부지는 다른 외부 사업자와 공동 개발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 공개 매각이 아닌 수의 계약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고 이사장은 이 같은 상황을 무시했고 사업가 하 씨는 상암동 사옥을 드나들며 당시 임원들을 협박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담당 실무국에서 반대하자 고영주 이사장이 직접 나서서 압력을 가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한을 넘어서 남용한 명백한 월권 행위입니다. 노조 측은 방송통신위원회에 고 이사장의 해임을 건의하고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이사장은 하 씨와는 일면식이었고 좋은 제안이라 소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신진혜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충북 음성의 중부 내륙고속도로 상행선에서 55살 이모 씨가 몰던 화물차가 통학버스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이 씨가 숨졌고 학생 등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정체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으로 미뤄 졸음운전으로 추정했습니다.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남경필 지사의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 씨는 올해 7월에서 9월 사이에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피운 혐의입니다. 또 지난달 중국 지인을 통해 구매한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중랑구 여중생 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딸 친구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영학 씨는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프로파일러 분석 결과 범행을 도운 딸은 아빠와 종속 관계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전 이영학 씨는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일단은 사죄드리고 천천히 그 죄를 밝게 받겠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달 30일 이영학 씨는 딸 이모 양에게 엄마 역할이 필요하니 친구 김모 양을 데려오라고 시켰습니다. 이 양은 낮 12시 17분 친구 김양을 집으로 데려왔고 수면제가 든 자양강장제와 이 씨의 신경안정제를 건넸습니다. 김양이 잠들자 혼자 외출했다 5시간 만에 돌아온 이 양은 다음 날에도 김양과 아빠를 집에 둔 채 혼자 외출했습니다. 그 사이 김양은 살해됐습니다. 이 양의 집에 들어온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꼬박 24시간 동안 김양은 이 씨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 씨는 잠든 김양에게 성추행을 했고 김양이 잠에서 깨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딸 A의 친구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여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범행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딸 이양이 범죄에 적극 가담한 것에 대해선 같은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등 평소 아빠와의 종속적인 관계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양을 불구속 수사 중입니다. 또 경찰은 성매매와 부인학대 등 남은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국가 장학금 제도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장학금 산정이 잘못돼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만 6만 건이 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대학생 조모 씨는 지난해 1월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한 국가장학금 산정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득분위가 바로 전해보다 2단계나 뛴 6분위로 나와 장학금을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소득분위는 장학재단이 학생이 제출한 자료로 학생과 학부모의 재산과 소득을 따져 결정하는 건데 재단에 문의한 결과는 황당했습니다. LH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던 그 금액이 저의 재산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냥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너무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 씨는 복잡한 이의 신청 과정을 거친 끝에 한 달 뒤에야 소득분위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이게 되나 안 되나를 걱정을 해야 되고 이 기관이 정말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이익을 채우고 싶은 건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런 이의 신청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6만 6천 건을 넘었습니다. 장학재단 측은 전산화되지 않은 일부 자료가 누락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산정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정부가 장애인에게 제공해주는 여러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이 국가 유공자라면 특정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32살 김동현 씨는 6년 전 군에서 목을 크게 다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습니다. 팔과 다리를 조금도 쓸 수 없는 1급 장애인이어서 활동 지원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3급 이상 장애 판정만 받으면 지원되는 이 서비스 대상에서 김 씨는 제외돼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혜택과 장애인 혜택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신청할 자격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들도 혜택을 받는 걸 우리 국가유공자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김 씨처럼 국가유공자란 이유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조차 못하는 이들이 1,500명이 넘습니다. 더 잘해야 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 장애인들이 해주는 수준에서라도 지원을 해주면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은 정부의 활동 서비스 지원을 벌써 8년째 줄기차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복지, 지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차원에서도 또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예우라는 측면에서도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유공자들의 상황은 이해하지만 연간 최대 1,000억 원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만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우리나라 초미세먼지에 든 오염물질을 분석해봤더니 그 성분이 중국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추론이나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성분 조사를 통해 중국의 영향을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택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은 낮을 때는 40%, 높을 때는 70%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두 대기질 예보 분석 틀에 여러 요인을 입력해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그런데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초미세먼지 성분 중 주요 오염원인 질산염과 황산염 등에 포함된 안정 동위원소를 처음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과 백령도 그리고 중국 베이징을 비교했습니다. 안정 동위원소는 석탄 발전이나 자동차 배기가스 등 배출원별로 동일한 비율을 갖습니다. 중국 석탄 발전소에서 나온 안정 동위원소 비율이 우리나라 초미세먼지에서 검출된 비율과 유사하다면 중국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조사 결과 황산염의 경우 중국 베이징과 서울, 백령도의 분포값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특히 백령도는 중국의 난방기간인 겨울철에 암모늄 등 대부분 원소의 분포값이 중국 베이징과 일치했습니다. 중국의 미세먼지 영향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중일 공동 연구 결과를 빨리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중일 전문가들도 회의를 열고 공동 연구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조만간 마무리한 뒤 내년 장관회의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사드 배치 갈등으로 존폐기로에 섰던 한중 통화 스와프가 막판 합의로 되살아났습니다. 한동안 얼어붙은 양국의 경제 협력이 복원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조민근 기자입니다. 한중 통화 스와프 협정의 만기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이 진통 끝에 타결됐습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합의 사실을 알렸습니다. 연장된 협정은 560억 달러 규모의 만기 3년 계약으로 이전과 조건이 같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급박한 상황에서 서로 상대국 통화를 빌려갈 수 있도록 미리 약속해두는 계약입니다. 비상시 외환 안전판 역할을 하는 데다 당사국 간 신뢰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협정입니다. 만기 연장이 성사됐다는 소식에 사드 보복이 완화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는 건 그래서입니다. 올 들어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접수된 무역 피해 사례는 247건, 연간 피해액은 8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예전처럼 양국 대표가 참석한 별도의 협정 서명식이 열리지 않은 건
여전히 조심스런 중국 측 입장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 경제 협력을 복원하려는 시도는 이달 중순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끝나고 정상회담이 추진되면서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JTBC 조민근입니다. 사업장 대표로 있는 미성년자 10명 중 9명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겠죠. 해마다 4억 원이 넘는 임대 수익을 챙기는 5살 아이도 있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파악된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6,244명에 달합니다. 그중 236명은 사업장 대표로 등록돼 있는데 92%인 217명이 부동산 임대업에 몸담고 있습니다. 10명 중 9명꼴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특히 청소년 임대업자 217명 중 85명은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강남 3구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들은 웬만한 성인 근로자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은 약 357만 원에 달합니다. 성인 근로자들의 중위소득인 191만여 원과 100만 원이 훨씬 넘게 차이가 납니다. 소득이 가장 높은 미성년자 대표는 강남에 사업장을 둔 만 5살 부동산 임대업자입니다. 월 소득이 3,300만 원이 넘어 매년 4억여 원을 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성년자를 사업장의 대표로 등록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 증여 수단이나 세금을 덜 내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 대학 서열표를 만들어 특정 지원자들을 배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회사 측은 여전히 모든 대학에 균등한 기회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신입사원 서류심사 전형 과정에 활용한 대학별 등급표입니다. 국회 정무위 김혜영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등급은 1군부터 5개입니다. 경인지역 최상위권 대학이 1군, 지방국립대나 경인지역 상위권 대학이 2군, 지역별 중위권 대학이 4군 등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눈 대학 등급에 따라 사무경영직군은 1군 대학이 35%, 2군 30% 등의 순으로 배분하고 기타 대학으로 분류된 5군 대학은 아예 뽑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와 생산관리 분야 역시 5군으로 분류된 대학 출신자는 3에서 5%만 배정했습니다. 회사 측은 서류 전형 과정에서 전국 모든 대학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학력과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모두 가리는 열린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학 등급표를 만들어 전형을 진행한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지분을 70% 가까이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채용 기준에서 학벌을 배제하는 블라인드 채용 확산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막대한 공적 자금 덕분에 회생한 기업이 학벌주의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앞으로 신입 채용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잠정 집계한 결과 3분기의 매출이 62조 원, 영업이익은 14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 10조 원가량은 반도체 부문에서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으로 사실상 총수대행을 해온 권오현 부회장은 오늘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세계문화유산을 선정하는 유네스코에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유네스코가 반이스라엘 성향을 보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외교 전쟁터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발단은 지난해 유네스코가 동예루살렘 내 이슬람과 유대교 공동 성지 관리 문제에서 팔레스타인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면서입니다. 지난 7월에는 소유권 분쟁 중인 요르단강 서안 헤브론 구시가지를 팔레스타인 유산으로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네스코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점령자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항의를 이어가던 이스라엘은 결국 미국을 움직여 동반 탈퇴라는 강수를 뒀습니다. It's become a venue for anti-Israel bias, and unfortunately, we are taking the decision to withdraw from UNESCO at this time. 미국의 탈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레이건 정부 시절 유네스코가 친소련 행보를 보였다며 탈퇴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재가입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등을 놓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외교적 전쟁터가 되고 있는 겁니다. Well, I express my deep regret. I think we need everybody on board, and particularly, of course, the United States. 우리나라 역시 위안부 기록물과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를 놓고 일본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네, 오늘 문체부 국감에선 현안과 별개로 히딩크 논란이 튀어나왔습니다. 히딩크 재단의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나와 질문 공세를 받았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증인이 이 히딩크 감독이 한국 감독으로 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상당히 혼선을 가져온 거 아닙니까 이게? 어찌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감 증인으로 나온 노재호 히딩크 재단 사무총장은 히딩크 감독이 의사를 밝히기 전에 자신이 먼저 요청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우리 축구대표팀과 러시아 평가전을 연결해주고 15만 달러를 받기로 한 부분도 인정했습니다. 축구협회 김호곤 기술위원장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금지하는 정치적 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지난달 월드컵 본선 티켓을 따내자마자 히딩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부진한 경기력이 도마에 오르면서 히딩크 전 감독을 데려오자는 요구가 높아진 겁니다. 결국 히딩크 전 감독이 공식적인 역할을 맡지 않겠다고 하면서 히딩크 영입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두 번의 원정평가전에서 잇따라 완패를 당하면서 축구협회 집행부와 신 감독을 성토하는 축구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예, 오늘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김혜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1인용 화장실입니다. 예.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요. 문체부 서울사무소에 장관 전용 화장실을 설치한 사실이 오늘 처음 확인됐습니다. 예.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이렇게 국감장에서 공개한 사진인데요. 저 사진이군요. 예, 모습이군요. 새 변기는 물론 타일까지 굉장히 깔끔합니다. 여기에 이제 1인용 세면대도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예, 그 서울 사무소라면은 이제 문체부는 세종시에 있고, 네네. 이제 장관이 이제 세종청사에서 서울로 올라왔을 때 잠깐 이제 일 보기 그렇죠. 위해서 들르는 곳이잖아요. 네. 지금 뭐 언뜻 봐도 저 정도로 갖추려면 비용이 상당히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실 공사에 2천만 원이 2천만 원이요? 네, 들었다고 합니다. 예. 원래는 또 이게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력 단련실, 직원들을 위한 체력 단련실이 있었는데 게다가 직원들을 위한 공간이었군요. 예, 이걸 1년 반 만에 이제 부수고 막 벽도 부수고요. 그리고 예. 또 여기에 막 타일도 새로 깔고 해서 공사를 이렇게 1인용 장관님의 1인용 화장실로 이렇게 탈바꿈을 시킨 겁니다. 예. 조 전 장관 취임 8일 만에 이 공사 계획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한 달 만에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원래는 정부기관이 이렇게 시설 공사를 하면 조달청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취임 8일 만에 그랬다면 쓰다가 불편해서 한 것도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네.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화장실이 그러면은 주변에 아예 없었던 겁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예. 심지어 더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요. 이게 구조도도 있군요. 예, 서울사무소 구조도인데요. 이렇게 장관실에서 나와서 보면 더 가까운 데에 여성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바로 그 옆에다가 또 저렇게 화장실을 만든 겁니다. 예. 네, 문체부는 뭐 조 전 장관이 아니라 같이 화장실을 쓰는 여직원들이 좀 불편해해서 이렇게 공사를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원을 배려한 그런 조치였다. 네. 그런 설명이군요. 그런데 또 여기서 이제 떠오르는 부분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도 화장실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다 해서 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네, 당시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어디를 방문할 때 항상 화장실 공사를 좀 번번이 했는데요. 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한번 폭로를 한 적이 있는데 자신이 인천시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행사차 박 전 대통령이 시청을 찾아왔는데 대통령이 쉬어야 하니까 시장실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드렸더니 경호실에서 예. 쓰던 변기를 뜯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네. 부분도 구설에 올랐던 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네, 이 외에도요. 뭐 박 전 대통령이 방문한 군부대나 아니면 행사장에서 화장실 변기를 교체했다는 제보가 그때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근데 사진을 보니까 변기를 떼고 붙이는 공사, 이게 사실 뭐 집에서 이제 욕실 공사 해보신 분들도 다 알겠지만 간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공사비가 결국은 다 세금일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용 화장실을 설치하느라 이렇게 돈을 쓰느니 또 문체부 장관으로서 뭐 공용 화장실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데 좀 힘을 썼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예, 그런 이야기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또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불량한 피고인이는데요. 예. 오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장으로부터 강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예. 재판장 우수 전 수석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증인 신문을 할 때 액션을 나타내지 말라. 예. 한 번만 더 그런 일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액션이라는 표현을 썼군요. 이 네. 피고한테 경고하는 게 재판장이 경고하는 거 사실 뭐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길래 그런 액션을 나타내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은 겁니까? 네, 오늘 그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예. 우 전 수석이 이렇게 피고인석에 앉아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오면 허탈한 미소를 짓거나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증인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이 몇 번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마디 꺼낸 겁니다. 이게 재판장이 단지 그냥 뭐 보기가 불편해서 본인이 이제 언짢아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기보다는 그렇죠. 증인이 증언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여러 가지 이제 그 표현대로 액션을 그렇죠. 취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증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니까 그런 이야기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장소와 신분을 잊은 태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우 전 수석의 이런 태도는 이번만 문제가 됐던 건 아닙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피해자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 저렇게 팔짱을 낀 채 나온 사진이 찍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기자에게 저런 레이저 눈빛을 쏴서 좀 화제가 됐던 적도 대답 대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기자를 노려본 저런 모습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국회 그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서는 이렇게 본인이 대답은 정확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메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서 당시에도 청문위원들의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때 장면을 한번 보시죠. 예. 자세 바르게 하시고 위원들의 신문 내용에 성의 있게 답변하세요. 회의 장소 회의하러 왔어요? 예, 이 정도 되면 이제 본인의 원래 태도가 그렇다 뭐 이런 변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과 관련해서 뭐 우 전 수석에 대한 재조사도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또 뭐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정치부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네,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도 오늘처럼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에는 9에서 11도, 낮에는 19에서 20도에 이르겠습니다. 예, 오늘은 밤샘 토론이 있는 날입니다. 주제는 적폐청산인가 정치보복인가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